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에 배운 동학농민운동에 이어서 이제 을미개혁, 그 다음에 아관파천 요 내용까지 여러분들 수업을 하게 될 겁니다. 지난번에 배운 내용 우리 짧게 복습 한번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매번 어디에서부터 시작할 거냐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1863년에서부터 73년까지 흥선대원군의 집권 시작부터 바로 이 부분이 우리 근현대사 파트예요. 여기서부터 우리 시작을 알리는 근현대사 파트의 시작을 알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부터 시작을 합니다. 왕권 강화와 민생 안정, 그 다음에 대외 정책,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펼쳤던 그 과정들 있죠. 병인양요, 신미양요 이런 과정까지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최혁현의 상소로 하야하게 되었다. 그 과정 중에 우리는 개화의 필요성을 느꼈고, 자, 일본의 운요 사건을 일으키면서 강화도 조약을 맺게 되었다. 그에 대한 반발로 이모군란이 일시적으로 일어났었다. 근데 이 이모군란 때 중요한 사건이 몇 가지 있었죠? 일본군이 죽게 되고 청나라 군대가 들어오게 되는 계기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두 개의 조약, 조청상민 수륙무역장정 그리고 제물포 조약까지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죠. 그런 다음에 이 이모군란 시기 친청파들이 성장하게 되고 청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이에 대한 반발로 주로 이제 친일적 성향을 가진 급진계야파들이 뭘 일으켰다? 갑신정변을 일으켰다라는 것까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갑신정변의 실패로 끝나게 되었고요. 왜 실패했는지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갑신정변의 내용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들이 주장했던 내용들. 자, 미리 말씀드리지만 잘 봐요. 갑신정변 때 주장했던 내용들, 그 다음에 조금 이따 이제 복습할 때 한 번 더 이야기할 동학농민운동의 내용들, 가부개혁의 내용들, 을미개혁의 내용들, 요 네 가지를 비교하는 것들이 종종 시험 문제에 나오기도 했어요. 수능 문제에도 나오고요. 한국사 검정 능력 시험에도 종종 나왔던 문제이니 여러분들 이따가 한번 비교하는 내용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참고하시고요. 이 갑신정변은 실패로 끝났고요. 이제 이 이후에 위에서부터 아래로의 개혁이 끊기자 아래로부터 위로의 개혁이 시작되었다. 그게 바로 뭐다? 동학농민운동이다. 1894년에 일어났었던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부터가 조금 시대적으로 복잡하다고 이야기했었죠. 자, 농민들이 제대로 된 개혁 혹은 부패한 조선에 대해서 혹은 또 다른 세도 정치의 등장으로 인해서 분노한 농민들이 자 1차 농민봉기를 일으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전주성을 탈환하고요. 탈환이란 표현은 좋지가 않구나. 다시 되찾는 이런 의미니까. 어쨌든 전주성을 차지하게 되었고요. 그렇게 되자 고종과 민비가 그에 대한 대응책으로 청나라의 군대를 요구하였다. 그런데 이 청나라의 군대를 요구할 때 둘 다 물러나 있다가 한쪽 군대가 들어오면 다른 나머지 군대도 들어온다라고 하는 조약이 있었죠. 무슨 조약? 텐진 조약. 그 텐진 조약에 의해서 청해 군대가 들어오니 누구도 들어올 수 있다. 일본도 들어오게 됐다. 일본이 들어오게 되니까 누가 놀랐다? 고종과 민비가 깜짝 놀랐죠. 자, 그래서 이 텐진 조약에 의해서 들어온 일본군 때문에 이거 우리 이래서는 안 되겠다 생각해서 농민군과 합의를 보죠. 바로 그게 전주화약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전주화약을 맺으면서 농민군들이 주장했었던 교정청 받아들이고요. 그 다음에 조선 스스로도 개혁을 해보자 교정청을 세워서 새로운 개혁할 수 있는 새로운 부서를 만들어냈다라고 해서 우리는 이제 다 되었으니 일본 너희 물러가라 라고 이야기했지만 일본은 물러갈 마음이 없다 그랬죠. 오히려 경복궁을 점령하고 교정청을 없앤 다음에 군국 기무처라고 하는 부서를 만들고 우리가 너희를 대신해서 개혁해 줄 거야 라고 했던 거 기억이 나실까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일어났었던 개혁이 뭐였다? 갑오개혁. 갑오개혁이 왜 중요하냐면 이따 설명해 드리겠지만 표로 이렇게 한 요쯤에다가 나중에 한번 정리를 쓱 할 거예요. 갑오개혁에 대한 내용들도. 이 갑오개혁 내용이 지금의 우리를 있게 한 그 근대화의 그 시작점들 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많이 담고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갑오개혁이 내용 자체는 꽤나 중요하고요. 그 갑오개혁을 하였고, 근데 사실 갑오개혁 때 일본이 주도하였다 볼 수는 없습니다. 왜? 지금 일본은 뭐 하느라 바쁠까요? 전쟁 치르느라 바쁘겠죠? 이런 행동을 하면서 누구에게 선제 공격을 하였다? 청나라에게 선제 공격을 하면서 청일 전쟁이 발발하였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와 동시에 남쪽에서는
이거 더 이상 봐줄 수 없다. 2차 농민봉기, 농민군들이 두 번째로 또 일어났다고 얘기했었죠.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전쟁을 치르다 보니까 개혁에 대해서는 사실상 신경을 쓸 수가 없어요. 특히 그렇기 때문에 이때 이 가부개혁은 우리가 주도하여서 우리가 주체가 되어서 개혁을 하였다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이 우금치 전투에서 동학 농민군이 패배하게 되고 전봉준이 사형을 당하게 되죠. 그와 동시에 북쪽에서 있는 청일 전쟁이 다 마무리가 됩니다. 청나라는 패배하게 되었고요. 청나라와 일본이 조약을 하나 맺게 되죠. 시모노세키 조약. 그 내용이 요동반도를 떼어주는 것 더하기 이제 대만 땅도 떼어주기로 했는데 이것을 불편하게 본 세력이 분명히 있었죠. 그게 바로 누구였다? 러시아였다. 근데 이 러시아가 누구를 끌어들이면서 프랑스와 독일을 끌어들이면서 어, 일본을 제재하죠. 우리는 이것을 삼국 간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1895년의 이야기예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1895년의 이야기. 처음에 지금 얘기한 게 이제 삼국 간섭까지 이야기했고요. 요 내용들 여러분들 지금 선생님이 지난번에 배운 내용까지 한 번에 그 순서를 정리해 드렸으니까 자, 헛갈려 하지 마시고 지금 복습할 때 한 번씩만 더 되뇌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부터는 오늘 내용은 이 삼국 간섭 이후의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자, 삼국 간섭으로 일본은 어찌 되었든 간에 지금 청일 전쟁을 치른 지 얼마 안 됐죠. 근데 러시아랑 바로 전쟁을 치르거나 또 독일과 프랑스와의 관계를 생각하였을 때 이건 쉽지는 않을 것 같아. 그래서 일단 물러나게 됩니다. 요동반도에 대한 뭐 주도권, 그 다음에 그러니까 시모노세키 조약의 모든 내용들을 그냥 철회하고 물러납니다. 그냥 빈털터리가 된 거예요. 그렇게 전쟁을 치렀는데 너무나도 억울하겠지. 이를 바득바득 갈고 있겠죠. 러시아에 대한 복수 확실하게 할 겁니다. 몇 년 뒤에 할까요? 딱 10년 뒤에 합니다. 자, 요 이야기도 나중에 좀 더 해드리도록 할게요. 어찌되었든 간에 일본이 물러나게 된 과정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었던 고종과 민비는 러시아라고 하는 세력에 새롭게 눈을 뜨게 되겠지. 우리 예전에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남한은 러시아를 견제하고자 했었던 것들 기억날까요? 러시아와 어, 국경선이 맞닿게 되자 그거에 대한 불안감에 프랑스를 끌어들이려고 했었던 병인 양요 기억날까요? 그런 식으로 러시아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뭐라고 할까? 러시아의 힘을 보면서 우리도 이 러시아를 끌어들여서 일본을 견제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던 고종과 민비가 러시아 세력들을 끌어들이면서 이 가보개혁 때 있었던 친일적인 성향을 가진 개혁 세력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기서의 친일은 뭐다? 친일 매국노가 아니라 일본의 개혁, 일본이 일으킨 개혁, 메이지 유신을 따라하려고 하는 일본의 개혁을 본받고자 하는 세력들이다라고 알아두셔야 돼요. 친일 매국노와 친일과는 분명히 엄연히 달라요. 우리 좀 그건 좀 구분을 좀 해 둡시다. 어찌되었든 간에 처음 이 갑오개혁을 주도했었던 세력이 이 김홍집과 같은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을 싹 다 내쫓아 버려요. 그러면서 친러 성향을 가진 이완용을 불러드립니다. 이완용? 여러분들이 이완용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어디서 많이 들어봤을까요? 예, 그렇죠. 친일 매국의 대표적인 인사, 을사오적의 대표적인 인물 바로 이완용이죠. 을사늑약 때 있었던 그 이완용. 이 이완용은요, 지금은 처음에는 친일적인 성향으로 시작했다가 친러로 바뀌어요. 조금 있다가 우리 독립협회라고 하는 거 배울 때 친미도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친일로 넘어가는 거예요. 무슨 이 사람 뭐 이렇게 친한 사람들이 많아. 그렇게 보지 말고 이 사람은 그냥 우리는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자신의 정책 혹은 정치적 소양 혹은 자신의 신념을 바꾸는 사람들을 우리는 기회주의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 나의 권력을 혹은 내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모든 선택을 바꾸는 이런 인간들을 기회주의자라고 편협한 기회주의자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할 겁니다. 참고사항 말씀드려서 이따 이완용 또 한 번 등장할 거예요. 자, 어찌되었든 간에 이 친러 성향을 가진 이런 사람들을 끌어들이면서 친일 세력들을 조금 빼버렸어. 그러니까 누가 이게 불만에 쌓이느냐? 당연히 일본인들이 불만에 쌓이겠지. 이거 더 이상 여기서 놓치면은 안 되겠다. 여기서 이제 주도권을 빼앗기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에 무리한
무리도 아니죠. 정말 야만적인 행동을 하죠. 일본의 소위 이야기하는 낭인들, 그냥 낭인들이 아니라 일종의 정치 깡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사람들을 조선으로 보내서 이 사람들과 일본군이 합쳐서 결국 경복궁을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명성황후를 시해해요. 내 아픈 기억도 다지만 그땐 웃어질 거예요. 이 마음 그리운 1年を見つけた 이놈들! 어느 한 잔이라고! 저기 홀로 별 하나 내가 조선의 나의 외로움을 아는 건지 차마 날 두고는 떠나지 못해 밤새 그 자리에만 나 슬퍼도 살아야 하는 나 슬퍼서 살아야 하는 이 삶이다고 나 여러분들 우리 이 사건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을미사변이라고 여러분들 들어봤을 거예요.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너무나도 야만적이어서 세계사적으로 어느 역사를 보더라도 아니 세상에 깡패 새끼들이 와가지고 한 나라의 왕비를 죽인다? 이런 일은 저는 보지 못했어요. 예, 제가 알고 있는 한 특히 근현대사 적어도 우리가 이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된 이래로 이런 야만적인 행동을 제대로 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왜 이렇게까지 오버했느냐? 이거조차 하지 않으면 그들은 조선에 대한 영향력마저도 이미 일본에 대한 죄송합니다. 중국의 요동반도와 대만 땅을 차지하려고 하였다가 빈털터리가 되었어. 근데 조선마저 이거는 안 되겠다 싶어서 오바를 하죠. 우린 이 사건을 을미사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을미사변 같은 경우는 아이러니한 게 일본인만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일본인들이 대놓고 야, 나 명성황후 죽이려고 대놓고 니네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순 없겠죠. 이들의 명분이 있어요. 이들의 명분이 뭐냐면 조선, 너희는 개혁을 할 준비가 안 돼 있어. 너희는 부정부패가 심해. 우리가 그걸 대신해 줄게. 그런데 그 부정부패의 중심에 누가 있느냐? 민비가 있잖아. 그러니 우리가 그 사람을 너희 대신해서 제거해 줄게. 헛소리 하지 마, 임마. 라는 의미로 누구를 또 불러오느냐? 흥선대원군을 불러와요. 다시 말해서 경복궁에 문을 여는데 물론 얼굴마담의 역할이고 이 명성황후 시해 사건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건 분명히 아니에요. 그래도 어쨌건 흥선대원군이 경복궁을 열어주고 그리고 일본군과 함께 을미사변의 현장에 있게 됩니다. 이 참 역사의 아이러니죠. 우리 이 집권 초기에 그 강건하고 그 개혁적인 이미지만 가지고 있었던 그 흥선대원군이 이 노년에 노쇠하고 혹은 권력에 대한 미련도 난 좀 남아 있었다고 봐요. 힘없이 일본인들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그리고 얼굴마담으로 바뀌어버리게 되는 이 흥선대원군의 모습. 물론 마음속에 난 민비에 대한 미움도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시대의 호걸의 모습. 그 말년이 조금 선생님 생각에는 조금 안 좋죠. 조금 비참한 모습으로 마무리되는 게 너무 아쉬워요. 참고 삼아서 이 을미사변이 일어난 지 얼마 안 돼서 흥선대원군은 이제 사망하게 되거든요. 끊임없이 고종 아들을 찾지만 아들은 절대 아버지의 죽음에 옆으로 가지 않았다고 해요. 죽을 때까지도. 뭐 참고 삼아서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고요. 자, 어찌되었던 간에 이 을미사변은 이렇게 일어난 다음에 일본인들이 얘기하죠. 우리는 지금 부정한 너희들을 부정부패한 민시 세력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등장한 거야. 그런 다음에 너희들을 위해서도 개혁을 해줄게 라고 하면서 일으킨 개혁이
을미사변 이후에 바로 개혁을 해요. 그게 바로 을미개혁이에요.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죠? 을미사변이 일어났습니다. 1895년이 을미년이에요. 을미사변이 일어나고 바로 을미개혁을 해요. 자, 이 을미개혁을 하면서 다시 친러파를 몰아내고 어떤 세력들이 들어올까요? 친일 세력들이 들어오겠죠. 자, 그런데 우리 이것도 한번 봅시다. 친일, 친러던 간에 어쨌든 이들은 개혁을 하고 개혁을 하려고 했었던 인물들이었죠. 근데 이 사람들이 자꾸 막 뒤집혀. 우리 어디서 봤었지? 이런 모습들? 환국 정쟁 기억나요? 약간 요런 모양으로 막 뒤바뀌게 되면서 친러였던 사람이 쫓겨나고 친일이었던 사람이 쫓겨나면서 어찌 되었든 개혁의 주체가 돼야 되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제거가 되기 시작해요. 자, 이건 조금 있다가 어떤 의미로 우리 역사에 다가오게 되는지 좀 더 설명해 드려 보도록 할게요. 어찌 되었든 을미 개혁을 하게 됩니다. 또 이 을미 개혁에는 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 요 내용도 설명해 드릴 겁니다. 아까 이야기했었죠? 갑오 개혁, 을미 개혁 다 해서 표로 정리해서 한번 설명해 드린다고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 좀 여러분들 꼭 좀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참고 삼아서 이 을미 개혁에서는요. 조선 사람들 굉장히 자극하는 내용이 하나 있었어. 그게 바로 뭐였냐면 단발령이에요. 여러분 단발령이 뭔지 아시죠? 요거 뭐야? 머리에 우리 뭐예요? 상투를 튼다고 하죠? 요 상투를 자리고 정말 이게 단발, 우리가 선생님 하고 있는 이런 머리 모양으로 바꾸게 하는 거죠. 실제로 고종이 제일 먼저 이렇게 단발을, 고종과 순종이 하게 되었죠. 이 단발령에 대한 반발로 유생들이 크게 불만을 가지게 돼요. 플러스 알파 민비에 대한 죽음 그리고 단발령이 폭발력을 얻게 되어서 이때 또 한 번 의병이 일어나게 됩니다. 을미년에 일어났다고 해서 을미의병. 자, 순서 정리할게요. 을미사변이 일어나죠. 명성황후 시해 사건. 그리고 그들이 명분으로 내세운 뭐야? 개혁. 을미개혁. 하지만 이 을미개혁은 뭐에 대한 분노가 있었다? 일본인에 대한 단발에 대한 분노 더하기 민비 시에 대한 분노, 요걸 섞여져서 을미의병이 일어났다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돼요. 잠깐만 그 사이에 그러면 을미사변과 을미개혁 그다음 을미의병까지 이 사이에 있었던 에피소드 조금만 말씀드리자고 한다면 을미사변이 있은 다음에 이제 고종은 마음이 좀 어떨까요? 굉장히 불안하겠죠. 사실 독살의 일본인들이 내주는 음식은 먹지도 못했습니다. 그 독살의 위험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이제 미 공사관, 그 다음에 뭐 러시아 공사관에서 외교관들이 갖다주는 통조림 음식을 먹으면서 그냥 하루하루 연명하는 거였죠. 얼마나 불안하겠어. 야, 내 앞에서 깡패들이 와가지고 왕비를 죽였는데 이거는 뭐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거잖아. 진짜 막 나가는 거죠. 대화가 안 되는 거야, 이런 사람들이랑. 자, 어찌되었든 간에 이런 상황에서 고종은 이 경복궁을 탈출할 생각을 합니다. 춘생문 사건이라고 해서 처음에는 여러분들 저기 어디야? 미국 공사관으로 탈출하려고 했는데 걸려요. 그런데 그 뒤로 3개월 뒤에 이제 뭐라고 할까? 그 조선 민중들의 분노가 이제 단발령 이후로 막 올라왔지. 유생들에게 몰래 밀지를 내려요. 고종이 의병을 일으킬 수 있는 밀지를 내리고 이 밀지를 받은 이 유생들이 중심이 되어서 을미의병을 일으켜요. 그럼 당연히 일본 군대들은 그 의병을 진압하기 위해서 군대를 파견하겠지. 그 틈을 틈타서 어디로 이동을 할까요? 러시아 공사관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사건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관파천이라고 이야기해요. 러시아 공사관으로 옮겼다. 여러분들 옛날에 러시아 공사관을요, 아라사라고 불렀거든요. 자, 아라사로 옮겼다. 아관파천까지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서 이 고종이 어디로 넘어가게 되었다? 러시아 공사관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어쨌건 고종은 한숨 돌렸죠. 자, 그러면서 고종은 러시아 공사관에서 여러 가지 개혁안을 내놓아요. 야, 친일 세력들 다 물러나 이제 친러 세력들로 바꿀 거야. 라고 하면서 또다시 친일적인 성향을 가졌던 개혁 세력들이 어디로 바뀌어? 친러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로 바뀌게 될 거예요. 근데 이 과정 중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여러 가지 개혁을 하려고 했었던 개혁 인사들이 또 다 죽어나가게 되는 거야.
그럼 더 이상 조선에는 개혁을 이끌 만한 엘리트들이 존재하지 않게 되겠죠. 그럼 그 개혁을 누가 혼자서 해야 돼? 고종 혼자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개혁을 주도하기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새로운 세력들을 또 불러들이긴 해요. 서재필을 중심으로 한 독립협회 들어보셨을까요? 예. 하지만 그들과의 관계가 어찌 변화되는가는 우리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리기로 하고요. 조금 더 이야기를 이어서 가볼게요. 일단 러시아 공사관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우리 이것도 생각해 봐야겠죠. 러시아 공짜는 아니겠죠. 많은 이권을 줄 거예요. 누굴 견제하기 위해서?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서 많은 이권을 러시아에게 떼줍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일본과 러시아는 조약을 맺어요. 더 이상 조선에 간섭하지 않겠다. 그 과정이 거의 1년 가까이 되었고요. 1년 뒤에 러시아 공사관에서 다시 궁궐로 환궁을 할 거예요. 근데 이제 경복궁은 가기 싫겠지. 왜냐면은 자기 와이프 부인 죽은 곳인데 나중에 여러분들 옛 경운궁 지금 여러분들 이제 덕수궁이라고 알고 있는 그 궁궐로 환궁을 하게 될 거예요. 그 이야기는 나중에 다시 한번 할 거니까 그건 조금 이따가 하도록 하고요. 자, 문제는 뭐냐면 러시아에게 많은 이권을 떼어주었다고 한번 우리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여러 나라들에게 우리는 최혜국 대우라고 하는 거를 조약을 맺었어요. 최혜국 대우가 뭐냐면은 최고의 혜택을 준다라는 거예요. 자동 업그레이드가 된다라고 한번 예전에 선생님이 설명한 적이 있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러시아에게 뭐 채굴권, 뭐 광산 채굴권을 주면은 미국은 자동으로 업그레이드가 돼요. 일본도 자동으로 업그레이드가 돼요. 최혜국 대우를 받은 나라들은 다른 나라가 어떤 혜택을 받잖아요. 따로 조약을 맺지 않아도 그걸 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물론 일본을 견제한다라는 의미에서 뭐 효율적일 수는 있으나 그에 대한 지불했었던 대가가 크기는 사실은 커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 이제 운산 금광 이야기를 잠깐만 해볼게요. 우리 미국에게 최혜국 대우를 해주면서 이 떼주는 운산 금광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 금광에서 나온 금을 다 이제 환산을 해보면은 여러분들 혹시 나중에 국채보상운동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일본에게 좀 빚이 많아요. 무슨 조약 맺으면서 자꾸 빚을 지게 됐거든요. 그 빚을 다 갚을 정도의 금 매장량이 운산에 있었다고 해요. 뭐 이런 것도 이 미국에게 떼어준다든지. 참고 삼아서 여러분들 그 노다지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이 노다지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와, 여기 완전 노다지야. 여기 완전 뭐가 많어. 나한테 이득이 되는 게 너무 많어. 완전 노다지야.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근데 이 노다지란 말이 뭐 어디서 어원이 시작되었냐면 운산 금강을 캘 때 이제 미국인들이 막 금강을 캐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조선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거 뭐야라고 막 이렇게 막 볼 거 아니야. 그때마다 그 미국인들이 노터치, 노터치 오지 마, 손대지 마, 노터치라고 이야기했는데 조선 사람들은 뭐야? 금을 보더니 노터치라고 하네? 아, 얘네들은 금을 노다지라고 하나 보다 라고 하면서 노다지라고 하는 어원이 여기서 나왔다라고 하는 썰이 있습니다. 그냥 참고 삼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쨌건 다시 한번 정리하면 선생님은 지금 아관파천까지 설명을 좀 해드렸습니다. 근데 그냥 넘어가기 조금 아쉬운 게 여기서 에피소드 몇 가지만 좀 더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의 생각도 좀 주관을 좀 얘기하고 싶은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우리 명성황후 시해 사건에 대해서 좀 한 가지 조명을 해볼게. 일본인들이 이야기했죠. 왜 흥선대원군을 데리고 왔을까? 왜 개혁을 이야기하면서 명성황후를 죽였을까에 대해서 우리 생각을 해봐야 돼. 그만큼 명성황후에 대한 민심은 어땠을까요? 나빴다라는 거야. 이 일본인들도 그 정도는 눈치채고 있었다라는 거야. 특히 가장 큰 문제가 뭐였어? 민시 세력들이라고 선생님이 표현한 적 있었지. 또 다른 세도 가문이 등장하게 되었지. 무당을 통해서 정치를 한다라든지 그 다음에 막대한 세금을 낭비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었죠. 기억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러니까 국고를 탕진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불만들이 굉장히 많았어. 그러니까 그 흐름을 읽고 일본인들이 누굴 죽인 거예요? 민비를 죽인 거야.
선생님 그러면 잘해준 거 아니에요? 백성들을 대신해서 일본인들이 죽여줬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지. 아니지. 끌어내리고 그를 처단하더라도 누가 해야 돼? 우리가 하는 게 맞지. 우리의 일이잖아. 왜 남의 나라에 와서 지들 마음대로 깡패들 선생님이 순화해서 깡패라고 이야기했지만 더 심한 말이 나올 뻔했어요. 왜 우리의 국물을 시해하고 욕보이고 조롱하는지 이거는 말이 되지 않는 행동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그런데 이렇게 뭐라고 할까? 이미지가 안 좋은 민비가 민심이 안 좋았던 민비가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랑 좀 뭔가 좀 다르죠. 굉장히 개혁적이고 신여성의 이미지를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특히 막 이것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것 중 하나가 우리 여러분들 아마 이거 기억 뮤지컬 명성황후라든지 아니면 뮤직비디오에 내가 조선의 국무다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했었던 그런 이미지가 좀 있어요. 뮤직비디오의 영향. 실제로는 민비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좋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나라를 망친 뭐 XX 같은 여자 뭐 1순위로 꼽은다고 한다면 이 시대에 뭐 민비를 꼽기도 해요. 선생님은 뭐 친일파였던 김한란 이런 인물들을 뽑기도 하지만 참고로 김한란은 이화여대를 만든 초대 설립자죠. 근데 그 친일파의 동상이 여전히 버젓이 이화여대 앞에 있습니다. 그 사람이 뭐 참고 삼아서 이 김한란은 뭐 한 사람이냐면 일제강점기 때 왜 일본의 부모들만 희생을 하느냐?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와서 군대 가서 막 죽고 그러냐?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빨리 우리도 본국 일본을 도와서 우리의 부모들도 같이 희생을 하자. 우리 아들내미들도 전쟁으로 내보내자. 라고 홍보를 했었던 대표적인 친일파예요. 해방 이후에는요, 미국이 들어왔죠. 이 미국인들에게 뭐라고 할까? 파티가 있을 거예요. 파티에서 이제 술 접대를 시켜요. 누구를? 바로 자기 학생들을, 일의 학생들을. 아주 웃긴 이야기죠. 그 사람의 변명은 그랬어요. 왜 당신 친일을 했느냐?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당시에 우리 학교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학생들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어쩔 수 없이 그들의 편을 쓸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해요. 헛소리 하지 마, 임마. 근데 그랬던 사람이 해방 이후에 자신의 학생들을 미국인들 파티 접대부로 보내요. 아주 개소리죠. 아직도 버젓이 그 사람의 동상이 학교에 서 있다라는 건 우리는 그 역사가 아직도 친일의 역사가 청산되지 않았다라는 거. 아이러니한 이야기입니다. 어쨌건 조금 더 이야기하자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 민비에 대한 이미지가 개선된 거는요. 이제 문민정부가 들어섰던 YS 김영삼 대통령 때 이제 세계화 그다음에 신여성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굉장히 강조가 됐었거든요. 그 이미지에 발맞춰서 만들어진 역사, 왜곡된 역사가 바로 민비에 대한 역사예요. 그때 한참 이 명성황후 띄워주고 뮤지컬도 나오고 막 그랬습니다. 실제로는 그렇게까지 존경받을 만한 인물은 드라마틱한 그런 막 뮤지컬이 나오거나 막 그런 이미지 나올 만한 인물은 분명히 아닙니다. 정당하게 평가받고 정당하게 비판받아야 되는 인물이 맞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일본인들이 명성황후 시한 사건을 옹호하고자 하는 마음은 요만큼도 없습니다. 천하의 XX 같은 놈들이에요. 어쨌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휴, 근데 뭐 여기서 조금만 더 어차피 에피소드 이야기한 김에 좀만 더 말씀드리자고 한다면 고종은 자신의 부인은 어쨌든 잃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쓸쓸하겠어. 음. 그래서 이제 근대화의 문물의 상징인 뭐 철도 이런 거 들어오겠죠. 전기. 그리고 그 동시에 뭐가 이제 들어오게 되느냐? 전화가 들어와요. 우리 이제 예전에 지금은 전화 휴대폰으로 이렇게 따다다다닥 눌러서 하지만 옛날에는 교환원한테 연락을 해서 어디로 연락해 주세요라고 해서 전화를 합니다. 근데 그 고종이 처음에 그 전화기를 어디에 설치하느냐? 자신의 부인이 있는 민비의 무덤 있죠. 무덤가에 전화를 설치해요. 그러면 그 무덤가에 있는 그 무덤지기가 있겠죠. 뭐 아침마다 한 번씩 전화를 했다고 해요. 그러면 그 무덤지기가 이제 전화를 민비의 무덤에 갖다 놓으면 이제 고종은 매일
자신의 부인 무덤 앞에서 민비에 대해서 안부를 묻고 전화를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조금 짠하고 좀 슬픈 이야기이기도 하죠. 그만큼 정말 어찌 보면 그 모진 세월을 함께 보낸 정치적 동반자이자 내 반려자인데, 물론 누구에게는 욕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나의 아내가 그렇게 끔찍한 삶을 살고 끔찍하게 마지막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미안함, 아련함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매일 자신의 부인에게 전화를 했다고 하죠. 이 전화에 대해서 조금만 더 이야기하자고 한다면, 어차피 말 나온 김에 이 명성황후 시해 사건을 듣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분노를 했겠죠. 그래서 을미의병도 일어났을 거예요. 또 이 이야기를 들은 또 한 사람이 너무 화가 나는 거야. 그런데 자신의 앞에 한 일본인이 보여. 근데 이 동네는 일본인이 올 리가 없어. 누가 봐도 간첩 같은 자야. 칼을 차고 있고 뭔가 수상한 행세를 하고, 그 다음에 조선말을 쓰고 있으나 뉘앙스가 어색해. 우리 일본인들이 우리말 쓰면은 약간 그 어색한 티가 있잖아.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간첩 같다라는 거야. 그 일본인을 용서할 수 없었던 그 청년은 칼을 들고 그 일본인을 베어 죽입니다. 그리고 자수를 해요. 나는 이 명성황후 시해 사건에 대해서, 을미사변에 대해서 용납할 수가 없다. 이것에 대한 처절한 나의 복수이니 나 잡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실 이 사건이 대서특필이 이제 막 사람들에게 많이, 이때 신문이 아직 없으니까 알려지기도 합니다. 이 일본에 대한 이제 분노가 이 정도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거죠. 결국 재판 과정에서 이 청년은 사형을 선고받아요. 어쨌건 외국인을 죽였잖아. 더구나 일본인을. 근데 사형을 집행당하기 전에 이 소식이 고종의 귀에 들어가요. 아니, 세상에 이런 기특한 사람이 있다니. 아니, 이 사람을 처형시킨다고? 안 되겠어 라고 하면서 재빠르게 전화를 걸어서 급하게 그 처형장으로 전화를 한 거야. 그래서 처형당하기 직전에 고종의 명이 떨어지게 되고 처형 집행이 중지되게 됩니다. 가까스로 목숨을 건지고 그 사람은 얼마 뒤에 이제 조금 더 이제 감옥에서 복역을 하다가 나오게 됩니다. 바로 그 인물이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백범 김구 선생이에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인물들이 계속해서 조금씩 등장하고 여기저기 엮여서 나오게 되죠. 이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알아가시면 좀 더 재밌고 풍성한 역사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짧게 한번 복습해 볼게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간단합니다. 을미사변,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 일어났죠. 그 다음에 을미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다음에 을미의병이 일어났죠. 그 틈을 틈타서 고종이 어디로 피난을 갔다?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난 갔다. 우리는 이것을 아관파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이 여기에다가 가보개혁, 죄송합니다. 동학농민운동, 가보개혁, 그 다음에 또 뭐냐? 을미개혁의 내용까지 쭉 한번 표로 정리해 드려 볼게요. 요 내용 비교하시고 공통점이 무엇인지 찾아보셔야 돼요. 미리 얘기하자면 대략적으로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와요. 예를 들어 선생님이 이 표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한번 보셔야 됩니다. 신분 해방이 일어난 것은, 신분 해방을 다룬 것은 뭐가 있을까라고 물어봤을 때 두 개가 나올 거예요. 하나 더 해야겠다. 여기 패정개혁안까지 해야겠다. 죄송합니다. 패정개혁이 아니란다. 14개조 정강, 우리 갑신정변 때 있었던 거. 신분제 해방을 이야기했던 것은 어느 것일까요? 라고 하면은 갑신정변, 그 다음에 그때 나왔던 14개조 정강, 그 다음에 동학농민운동의 패정개혁안, 그 다음에 가보개혁 때 드디어 신분제 해방이 공식적으로 이루어지거든요. 이런 것들. 아니면은 또 이런 거 있겠죠. 단발령이 이루어졌던 것은, 종두법이 일어났던 것들은 어디다? 을미개혁이다.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라든지. 아니면은 토지균분, 토지를 균등하게 나누어 준다 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해당되는 내용이냐? 이거는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어디? 동학농민운동.
이렇게 여러분들 구분할 수가 있어요. 물론 여기에 좀 더 고차원적으로 나오게 되면은 하나가 더 나올 거예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강령이라고 해서 임시정부가 어떻게 할지 그때도 토지균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 거기까지 아마 물어보진 않을 거예요. 근데 수능이라고 하는 것은 범위가 한국사 검정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처음부터 끝까지다 보니까 이런 개혁안들의 내용을 비교하는 문제가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종종 단골 문제이기도 했으니까 선생님이 표 띄워드리고 뭐뭐뭐뭐 비교하라고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그거 꼭 좀 공부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은 아간파천 이후에 다시 황궁을 해요. 그때부터 이루어지는 독립협회와의 이야기 그리고 갈등, 개혁 그리고 광무개혁까지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아마 조금만 더 나가면은 아마 러일 전쟁까지도 이야기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 내용들 한번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 필기한 게 없는데 지난번에 필기한 거에 이어서 선생님이 여기에다가 한번 정리를 좀 해드려 보도록 할게요. 지난번에 이제 3국 간섭까지 필기가 되어 있을 거예요. 자, 3국 간섭에 이어서 요 마무리 필기만 해드리고 수업은 종료할게요. 러시아를 끌어들이려고 했었죠. 자, 그랬더니 무슨 사건이 일어나요? 을미 사변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면서 을미 개혁이 일어났죠. 그러면서 어디까지? 아관 죄송합니다. 이에 대한 반발로 을미 의병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아관 파천. 이거는 아관이 뭐냐면은 러시아 공사관이라고 이야기했었죠. 자, 여기서부터는 1896년의 이야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순서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용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그리고 가보개혁 내용표는 여기다가 이렇게 쏙쏙쏙 띄워서 정리 한번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고요. 수업 들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다음에 볼게요. 안녕. 다음에는 우리 오프라인 수업 때 보겠네요. 그때는 여러분들 말하기 2분 말하기 할 거예요. 안내 동영상을 한 번 더 찍긴 찍어야겠네. 2분 말하기 할 거고 그 다음에 마인드맵 할 거예요. 물론 그거 하기 전에 먼저 할 것은 포스트잇 붙이기 한 번 더 할 겁니다. 다시 말해서 다음 주도 한 주 동안 평가가 계속 이루어진다는 거 미리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말로 끝낼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